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자료는 뉴스페이스 지정학, 왜 국가는 위성 기업의 주권을 반납하고 있는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벌써 약간 서늘하죠. 맞아요. 지금 이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우주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사용 로켓 기술이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는 뭐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요즘 뉴스 틀면 매일 나오는 게 로켓 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은 이런 로켓 공학이나 기술의 승리,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 머리 위 400km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권력이 아주 조용히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 서늘한 권력 재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1882년으로 시계를 잠깐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합 중국 법무장관이었던 벤저민 브루스터가 의회 증언대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센트럴 퍼시픽과 유니언 퍼시픽은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정부입니다. 이 지점에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증언이 1869년 대륙횡단 철도가 완공된 지 불과 13년 만에 나온 국가의 공식적인 위기감이었다는 거예요. 13년 만에요? 네, 당시 철도 회사들이 연방 정부한테서 한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거대한 토지를 그냥 불화받았거든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광활한 영토 위에서 자기들만의 자체 경찰력을 운용했고 심지어는 연방 법원보다 강력한 자체 분쟁 해결 시스템까지 만들었어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인프라 보조금이 거대한 독점 기업을 낳고 그 기업이 다시 국가의 권위를 집어삼켜버린 아주 대표적인 모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다루는 자료가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2025년 현재 방금 말한 브루스터 장관의 증언에서 철도 회사 이름만 스페이스X로 딱 바꾸면 우주 공간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13년이라는 시간조차 벌리지 않았어요. 훨씬 더 빠르죠. 표면적으로는 그 우주로 가는 발사 비용이 극적으로 하락한 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비용 붕괴 현상이죠. 1980년대 우주왕복선 시절에는 1kg을 우주로 올리는데 약 54,500달러가 들었잖아요. 근데 2024년 펠컨 9에 이르러서는 이게 약 2,700달러로 폭락했습니다. 무려 90% 이상의 하락인데 언론에서는 보통 이걸 우주 접근의 민주화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다루죠. 누구나 우주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요. 하지만 이 자료를 더 큰 지정학적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진입장벽의 붕괴가 우주의 민주화가 아니라 철저한 우주 사유화로 직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당장 2030년까지 저궤도에 무려 4만 5천 기의 위성이 쏘아질 예정입니다. 4만 5천 기요. 상상도 안 되는 숫자네요. 이게 단순히 우주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경제적 지표를 넘어선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궤도상의 위기의 밀도가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준으로 팽창했다는 게 이 보고서가 경고하는 진짜 내용이죠. 그 위기의 밀도하는 개념이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현재 궤도성에 떠 있는 1cm 이상의 우주 파편이 120만 개가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파편들이죠. 근데 이 조그만 파편들이 초속 7에서 8km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지상으로 치면 볼보 승용차가 시속 50km로 달려와서 그대로 충돌하는 것과 맞먹는 파괴력입니다. 세상에 볼보 승용차가 날아와서 박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 4만 5천 개의 위성들이 이 거대한 120만 개의 주레바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기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크래시 클럭, 위원 근접 충돌 발생 주기라는 개념입니다. 크래시 클락. 이 시계가 지금 몇 분을 가리키고 있나요? 분 단위가 아닙니다. 현재 이 시계가 5.5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5.5일이요? 일주일도 안 되네요. 이 말은 우리가 6번 잠들 때마다 궤도상에서 위성과 파편 혹은 위성과 위성 간의 연쇄 충돌을 의미하는 캐슬러 신드롬의 임계점을 아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주기마다 현대 문명의 인프라가 마비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고 있다는 건데요. 전문가님, 만약 그 회피 기동이 실패해서 연쇄 충돌이 정말로 현실화되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구조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현대 군사 자산의 80% 이상이 위성에 의존하는 정밀 유도 시스템이나 정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요. 군사 통신이 전부 끊긴다는 거군요. 군사뿐만이 아닙니다. 충돌로 위성망이 연쇄적으로 손실되면 글로벌 물류망을 통제하는 GPS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은행 간 결제를 밀리초 단위로 동기화하는 통신 위성이 망가지면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도 동시에 마비되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5.5일 주기의 치명적인 충돌 위기를 매번 피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미국 연방정부나 UN 같은 국제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대 이 상황의 핵심 모순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단일 민간 기업, 그러니까 스타링크 하나가 연간 30만 건, 하루 평균 820건의 자율회피 기동을 수행하면서 이 전지구적 궤도의 교통정리를 홀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개 사기업 하나가 인류 문명의 신경계를 매일 800번 넘게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개 민간 기업이 지구 상공의 핵심 궤도를 사실상 혼자서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던 건가요? 해답은 고도 330km에서 480km 사이에 형성된 이른바 황금 궤도대에 있습니다. 황금 궤도대요? 네, 이 고도는 지구 대기에 의한 항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통신 지연 시간을 극적으로 줄이고 전 지구적 커버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물리적인 스위트 스팟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인 셈이죠. 누구의 영토도 아닌 우주 공간의 그 알짜배기 땅을 특정 기업이 선점했다는 건데 이거 아까 말씀하신 19세기 철도 부지 불화 사건이랑 구조적으로 너무 똑같이 닮아있지 않나요? 양옆 40마일의 거대한 토지를 독점했던 방식과 똑같이 스페이스X는 현대 국제규범의 낡은 맹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떤 맹점이죠? 바로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선출원 원칙입니다. 먼저 서류를 접수하는 쪽이 주파수와 궤도 슬롯을 차지한다는 아주 관료적이고 오래된 룰을 악용한 거예요. 먼저 깃발 꽂는 사람이 임자란 뜻이네요. 네, 그래서 수만 건의 주파수 조정 신청을 미리 이른바 페이퍼링,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사전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실체도 없는 유령 위성들의 서류로 황금 궤도를 도배해서 후발 주자들이나 다른 국가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방식이죠.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의 땅 따먹기랑 진짜 다를 게 없네요. 하지만 과거 철도 회사들은 아무리 막강했어도 적어도 미합 중국이라는 국가의 헌법이나 국내법 통제라도 받았잖아요.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 있었죠. 근데 지금의 우주 궤도는 그냥 국제 조약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지 이걸 위반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찰력이나 집행력이 완벽하게 공백 상태 아닙니까? 바로 그 강제력의 부재가 지금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도 없고 페널티도 없는 경기장에서 규칙을 혼자 독점한 민간 기업은 사실상 주권 국가 그 이상의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맞아요. 자료에 명시된 최근의 지정학적 사례들이 그걸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2022년 이란의 마흐사 아미니 시위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란 정부는 당시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국가 전역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정보 통제권을 발동한 거죠. 영토 안에서의 정보 흐름을 막은 거니까요. 그런데 지붕 위로 몰래 밀수된 스타링크 단말기 딱 한 대가 이란 정부의 그 거대한 국가 단위 정보 통제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땅 밑에 묻힌 광 케이블이나 기지국 전원은 내릴 수 있었지만 우주 궤도 400km 위에서 바로 쏘아 내려오는 데이터 패킷은 차단할 물리적인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독재 국가의 검열을 뚫었다는 점에서는 이게 기술의 승리, 자유의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이죠. 하지만 지정학적인 관점, 권력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면 한 주권 국가의 영토 내 정보 통제권이 하늘에 떠있는 타국의 민간 기업에 의해 완전히 붕괴된 사건입니다. 국가의 힘이 우주 인프라 앞에서 무력화된 첫 번째 증거죠. 이란의 사례가 시민을 위한 기술 개입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이어서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는 이 통제권이 한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 얼마나 자유적이고 위협하게 쓰일 수 있는지 그 서늘한 이면을 폭로합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는 정말 군사 안보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전술통신망은 스타링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림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중 드론 작전이 임박했을 때
일론 머스크 개인의 판단으로 해당 지역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국가 군사 안보의 최종 결정권이 워싱턴의 펜타곤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민간 기업 CEO의 사무실로 넘어가 버렸다는 걸 전 세계가 생생하게 목격한 순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략적 명령도 아니었고 나토 동맹국 간의 합의 결과도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개인의 독자적인 지정학적 판단 하나가 한 주권 국가의 중대한 군사작전을 그 자리에서 멈춰 세운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취약점이죠. 통제 스위치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정법 통제권, 군사 작전권의 상실에 이어서 자료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례는 바로 금융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파트너십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이나 규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찬반 의견을 취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원문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이 현상의 구조적인 방향성 그 자체에만 중립적으로 집중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나타난 스페이스 코인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 WLFI의 파트너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그 방향성이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매우 명확합니다. 핵심은 국경 없는 위성통신망과 국경 없는 화폐, 즉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물리적인 결합입니다. 통신과 화폐의 결합이군요. 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하늘의 궤도 인프라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전통적인 금융 규제망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자본이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직접 이동하게 됩니다. 지상의 은행망을 아예 안 거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가가 자국 영토 안에서 행사하는 가장 강력하고 전통적인 통제력이 바로 금융 주권인데 이 인프라가 완성되면 그 주권이 구조적으로 완전히 우회된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을 국가가 추적하거나 막을 수 없게 된다. 특정 코인 프로젝트의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성 프로토콜 자체가 국가의 통화 통제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그 메커니즘 자체가 핵심인 겁니다. 정보, 군사, 이제는 금융까지. 과거에는 명확한 영토를 가진 국가만이 독점했던 주권들이 궤도상의 프로토콜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이죠. 네, 보고서는 화려한 우주산업 혁신 이면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피해자들의 지형도를 아주 날카롭게 조명합니다. 전문가님, 우주 접근 비용이 싸졌으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싸졌다는 건 착시 현상입니다. 현실은 평등이 아니라 철저하고 구조적인 배제에 가깝습니다. 케냐,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같은 개별도상국들의 상황을 봐야 해요. 이 나라들도 위성을 띄우고 싶어 할 텐데요. 당연하죠. 자국의 농업 혁신을 위해서 혹은 기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위성을 궤도에 올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황금 궤도대 기억하시죠? 스페이스X가 페이퍼링으로 싹쓸이했다는 그 300에서 400km 상공이요? 네, 거기는 소수의 글로벌 우주 기업들이 이미 수만 개의 사전 등록 서류로 꽉 채워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후발 국가들은 ITU의 끝없는 대기 행렬에 갇혀서 궤도 경제의 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시작부터 아예 게임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궤도 선점 경쟁에서 밀려나서 진입조차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5.5일 주기의 크래시 클럭, 그 충돌 위기의 비용 문제로 넘어가면 상황이 훨씬 더 참혹해집니다. 만약 정말 위성이 연쇄 충돌해서 인프라가 마비되면 그 막대한 피해를 누가 떠안게 됩니까? 그 피해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지만 비용의 전가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불평등하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궤도 인프라가 좀 마비되더라도 큰 타격을 입긴 하겠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지상에 이미 방대하게 구축된 예비 광케이블망이나 대체 항법 시스템이 있어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백업 플랜이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우주 인프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대안 인프라가 전혀 없는 개발도상국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 물류망이 끊어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던 농업 예측 시스템이 한순간에 마비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방어하는 취약한 군사안보망도 즉각적으로 붕괴하겠네요. 정확합니다. 위기는 글로벌하게 찾아오지만 파멸적인 붕괴의 비용은 가장 방어력이 약한 국가들에게 집중적으로 그리고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보고서가 말하는 피해자의 지형도입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국가의 힘은 점차 궤도 위 민간 기업에 종속되고 위기 상황이 터지면 그 비용은 약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거대한 구조적 격변. 청취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 자료의 마지막 섹션은 단순한 경고나 비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이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3단계 전력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부터 하나씩 짚어주시죠.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이 로드맵의 핵심 철학은 개인이 그저 기술을 소비하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궤도 프로토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0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착수해야 할 즉시 실행 단계입니다. 목표는 지식자본 구축이에요. 지식자본이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합니까? 당장 유튜브를 켜고 STK 101 시리즈를 학습하라고 조언합니다. STK가 뭔가요? 시스템즈 툴키트라고 실제 항공우주 분야에서 엔지니어들이 쓰는 궤도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만 귀의 위성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시각화해보고 충돌 회피 기동 시뮬레이션을 내 손으로 직접 한번 완수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평범한 청취자분들한테 갑자기 전문 궤도 시뮬레이션 툴을 만지라고요. 게다가 자료를 더 보니까 유럽 우주국의 코페르니쿠스 플랫폼에서 파이썬 코딩으로 레이더 데이터까지 처리해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한테 허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기술 밑바닥을 만져봐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 보고서가 엔지니어나 개발자로 전직하라는 뜻으로 이런 조언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 권력, 특히 궤도의 권력은 그 시스템의 코드를 이해하는 자에게서 나옵니다. 코드를 이해해야 권력의 흐름이 보인다. 네, 파이썬으로 위성 데이터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팔싱해 본 사람과 그냥 뉴스에서 가공된 위성 사진만 보는 사람은 이 산업에 숨겨진 리스크를 감각하는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추가로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즉 DID 지갑을 직접 개설해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것도 코인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경을 초월한 프로토콜이 내 신원과 자본을 중앙 서버 없이 어떻게 증명해내는지 그 기술적인 감각을 피부로 직접 익히라는 아주 실전적인 의미입니다. 아, 시스템이라는 블랙박스를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내 손으로 직접 열어보고 작동 원리를 느껴보라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기초적인 지식 자본을 쌓은 뒤에 3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중기 실행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기초학습을 넘어서 시장에서 통용되는 역량 자본을 확보할 차례입니다. 앞서 익힌 분석 도구들을 실전 데이터에 적용하는 거죠. 실전 데이터라면 어떤 게 있죠? 스페이스 트랙이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성의 궤도 요소인 TLE 데이터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군집 위성들이 향후 5일 내에 충돌할 확률을 스스로 계산해서 미니 리포트를 작성해보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크래시 클락을 직접 계산해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위성 레이더 데이터, 즉 SAR 데이터가 실제 상업시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예를 들어 농작물 수확량을 예측하거나 바다에서 불법 어선을 추적하는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라. 나아가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위성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즉 디핀 프로토콜들이 어떤 경제구조, 어떤 토크노믹스를 가졌고 거기에 숨겨진 리스크는 무엇인지 깊이 있게 리서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궤도 산업에 가진 진짜 리스크와 기회를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정량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1년에서 3년 사이 가장 긴 장기 실행 단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 자본을 획득하는 겁니다. 포지션 자본이요? 네, 앞으로 위성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직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 리스크 아키텍트입니다. 우주 리스크 아키텍트, 이름부터 범상치 않네요. 수만 개의 위성이 뿌어내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충돌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기관이나 기업의 대응 전략을 짜주는 핵심적인 역할이죠. 이 분야로 아예 커리어 전환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위성 프로토콜 네트워크에 직접 기여하는 노드 운영자 혹은 데이터 검증자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시스템 외부의 구경꾼이 아니라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노드가 되라는 거군요. 단, 여기서 보고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단일 프로토콜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특정 개인의 플랫폼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를 하라는 의미인가요? 자본의 분산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죠.
한쪽 네트워크가 차단되거나 붕괴하더라도 생존할 수 있도록 스스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다중 네트워크 구조를 개인의 삶에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늘 밤에 시작할 수 있는 궤도 시뮬레이션부터 장기적인 커리어 포지셔닝까지 정말 밀도 높은 행동 지침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깊고 넓은 정보들을 하나로 엮어서 결론을 내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의 핵심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가의 소멸이 아니라 권력의 재배치입니다. 국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물론이죠. 세금을 증수하거나 지상에서 물리적인 치안을 유지하는 것 같은 아주 전통적인 기능은 여전히 지상의 국가 몫으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 그리고 금융의 흐름을 지배하는 주권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조용히 우주 궤도의 민간 프로토콜로 넘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란의 정보 통제권 붕괴,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권 상실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 5.5일마다 조용히 울리고 있는 크래시 클락이 그 현실을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원문 사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날카롭고 서늘한 경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고죠? 프로토콜이 우리의 새로운 국적이 될 수는 있지만 민주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은 언제든 우리를 잡아먹는 포식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철도회사를 다시 떠올려야겠네요. 정확합니다. 19세기 철도회사들을 보세요. 초기에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운송망을 깔아서 농민들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바로 그 순간 살인적인 운임을 매기면서 농민들을 처절하게 착취하기 시작했죠. 아, 편리함으로 유인하고 독점한 뒤에 착취한다. 지금 궤도를 장악하고 있는 위성 프로토콜 역시 언제든 참여자들을 거대한 시스템의 일회용 부품으로 전락시키고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맹목적으로 그 시스템에 환호하며 편승하지 말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룰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돌변했을 때 언제든 독립적으로 생존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탈출 경로를 스스로 마련해두라는 것. 이것이 이 보고서가 주는 가장 깊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19세기 현명한 투자자들은 철도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면서도 자기 땅을 가로지르는 독립적인 마차 운송로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켓 발사라는 그 화려한 불꽃 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국가에서 민간 기업으로 이양되는 아주 차가운 권력의 이동을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지정학적 게임이었죠.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은 섬뜩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간 기업의 CEO 단 한 명의 기분이나 판단이 국가의 중대한 군사작전을 좌우할 수 있는 기막힌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크림반도 해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궤도상의 위성이 4만 기를 넘어 10만 기, 20만 기로 늘어나서 인간의 뇌와 인지 능력으로는 이 복잡한 회피기동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면 어떨까요? 이 수많은 위성의 0.1초 단위 통제 권한이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인프라 생존의 효율성만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초거대 AI 시스템에게 완전히 위임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모든 통제권이 AI에게 넘어간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극단적인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터진답니다. 궤도 위에서 두 거대 위성 군집이 연쇄 충돌하기 직전, 즉 캐슬러 신드롬이 시작되기 1초 전인 상황에서 이 AI 알고리즘이 궤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차가운 판단으로 자체 방어력이 없는 특정 약소국의 핵심 통신 위성을 고의로 희생시키기로 스스로 결정해버린다면 AI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릴지 결정을 내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국경을 지키기 위해 우주를 쳐다보고 있던 그 약소국은 AI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순식간에 눈과 귀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법정에 어떤 인간을 혹은 어떤 기업을 피고인으로 세워서 이 국가적 재난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법조문에도 없고 조약에도 없는 완벽히 새로운 심판대가 필요하겠네요. 정답이 없는 이 묵직한 그리고 곧 다가올 미래의 질문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겨두며 오늘의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주 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우리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지적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할 완전히 새로운 자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